오케이. 이거 화면이 찌그러진 것 같은데? 찌그러지지 않게. 오케이. 더 찌그러졌네? 그래, 해야지. 자, 저는 오늘 시대별 신문제를 해드리고 있을게요. 알아서 하시고요. 신문제의 변화. 각 시기별로 신문제를 살짝 볼 텐데, 고대의 신문제는 고구려 백제 신라의 신문제들은 기본적으로 귀족 그리고 평민, 천민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가장 기본 틀이라 굳이 언급할 필요는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조금 체크한다면 각 시기별로 있었던 귀족 중심의 사회를 보여주는 특징들을 좀 잡아본다면, 먼저 고구려라면 고구려가 부여해서 부족장을 뜻하는 말을 가라고 해요. 그 가가 부족장의 가죠. 그 부족장 가들이 많이 모여있는 회의, 우리는 모두 제자 써서 제가회의라고 하죠. 그래서 시험 문제에서 제가회의가 나오면 고구려구나 정도 알면 문제 푸는데 어렵지 않을 것 같아요. 두 번째, 그렇다면 고구려만 귀족 중심은 아니겠죠? 그러면 백제도 있겠죠. 백제의 귀족회의를 뭐라고 하느냐? 백제의 기록에 의하면 정사암이라는 바위가 있는데 그 바위에 귀족들이 모여서 회의를 했다고 해서 이 회의를 정사암회의라고 해요. 여기. 그리고 마지막으로 시험 문제에 가장 많이 나오는 건 요거겠죠. 신라의 귀족회의를 뭐라고 하느냐? 바로 화백회의라고 하죠. 화백회의. 이 화백회의는 기본적으로 귀족들 중심의 회의이긴 한데 다른 말로는 뭐라고 했냐면 대등회의라고 했어요. 고구려에서 귀족들을 가라고 불렀다면, 그래서 같은 말을 썼던 부여에서는 마가, 우가, 저가가 있었죠. 부여에 마가, 우가, 저가가 있었다면 고구려는 같은 말을 쓰다 보니까 부족장을 뜻하는 말은 가이긴 하나 모두 제자를 써서 모든 부족장의 회의, 제가회의가 있었던 거예요. 그죠? 그러면 신라는 귀족회의를 뭐라고 하냐? 귀족들을 대등이라고 불렀고요. 귀족회의를 대등회의라고도 했어요. 그래서 대등회의를 다른 말로 화백회의라고 하는데, 그러면 왜 대등이라는 말을 강조하냐? 화백회의의 귀족의 우두머리가 부족장들을 대등이라 부른다라면 그 우두머리는 뭐라고 부르냐? 대등 중에 우두머리였으니까 뭐예요? 바로 상대등이겠죠. 윗상자를 붙여서 상대등. 그렇게 붙이겠죠. 그러면 귀족회의의 대표는 상대등이 될 거예요. 신라의 화백회의를 주관하는 귀족의 대표 상대등. 이런 것이 신라에서 사용되는 언어다 정도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 어쨌든 그거 하나. 그리고 신라와 더불어서 화백회와 함께 더한다면 화랑도 제도까지. 화랑도는 진골 귀족의 아들 화랑. 이 무리도자가 이끄는 무리를 화랑도라고 해요. 이 조직은 굉장히 특이한 조직인데 어떤 특징을 갖고 있냐면, 기본적으로 어떤 특징을 갖고 있냐면, 귀족들 우두머리 화랑이 그 밑에 있는 평민 낭도를, 화랑이 그 밑에 평민 낭도라고 불려지는 애들을 몇백에서 몇 천을 데리고 있는 거죠. 이것을 화랑도라고 해요. 화랑이 이끄는 무리인 거예요. 근데 실제 화랑의 나이가 기록에 의하면 한 16 전후거든요. 중3짜리, 중2, 중3짜리가 낭도 500에서 2000명을 거느렸다? 그렇다면 이 무리는 뭘까? 기본적으로 중2짜리가 500명에서 2000명을 이끌거나 매겨 살리거나 경제적으로 지원할 능력은 없죠. 따라서 반대로 얘기하면 귀족의 아버지, 화랑의 아버지가 자기 아들한테 주는 선물에 가까운 사병 집단이라고 보시면 될 거예요. 이 집단이 특이한 건 뭐냐면, 고대 사회를 비롯한 신분제 사회에서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위에 있는 신분이 밑에 있는 신분하고 사이가 좋지 않아요. 그게 극단적으로 터지면 프랑스 혁명같이 혁명이 일어나는데, 신라에서는 이걸 화랑도 조직이 막아주는 역할을 했다라고 나와요.
계급 갈등을 완화시켜 주는 거죠. 이유가 뭐예요? 신분은 엄연히 다른 화랑이 낮은 신분의 평민들을 챙기는 문화예요. 이게 어렸을 때부터 아주 신기한 문화죠. 그래서 우리가 고전 문학에서 보면 신라 향가 중에 모 죽지랑가 이런 것들, 이걸 이런 정도까지 하지는 않겠지만 화랑 중에 이름에 랑자가 끝에 많이 붙죠. 김유신은 뭐라고 불러요? 유신랑. 김춘추는 춘추랑. 그리고 이름이 죽지예요. 그래서 죽지랑이라는 화랑이 있었던 거죠. 이 죽지랑은 어떻게 돼요? 이름이 죽지니까 죽죠. 죄송해요. 수능 앞두고 너무 막 이런 개그 하면 안 되는데 어쨌든 그 죽지랑이 죽었을 때 그 죽지랑을 추모하는 노래가 모 죽지랑가요. 추모하는 노래. 근데 이게 뭐가 그럴 수 있지 않냐? 뭐 전두환이 죽든 누구 죽든 좋아하는 사람이 박정희 대통령 죽어도 그렇고 추모하는 시 하나 적은 게 뭐가 문제냐? 있을 수 있지 않냐? 빠가 한 명이라도 없겠냐? 그런 문제가 아니라 나오는 건 문제가 안 되는데 화랑이 죽었는데 화랑의 친구가 썼으면 문제가 안 되는데 이걸 누가 써요? 귀족이 아닌 죽지랑 밑에 있던 낭도가 득오라는 평민 낭도가 모 죽지랑가를 써요. 이게 특이한 거죠. 여러분 프랑스 혁명 직전에 가장 하층민들이 부르봉 왕조의 왕이나 또는 잘 나가는 귀족을 위해 찬양하는 시를, 유명한 시를 아냐고? 없죠. 기본 시민들이 귀족에 대한 적대감을 갖고 있다고. 귀족님들이라고 할 뿐 별로 존경의 의미가 아닌데 여기선 달라요. 왜 그런 일이 생기냐면 기록에 하면 화랑도는 어렸을 때 젊은 중학교 1학년, 2학년 정도 나이의 화랑한테 아빠가 평민들 500에서 2000명가량을 붙여주는 거죠. 그러니까 화랑 하나에 엄청난 수의 무리가 평민 낭도들이 엄청 많이 있는 거예요. 근데 이들은 어릴 때부터 같이 생활을 해요. 그래서 시족사회의 전통적인 성격도 나는데 공동체 문화예요. 이게 왜 가능하냐? 중학교 1학년 여러분 학교 다니다 보면 알겠지만 중학교 1학년 때 친구 있죠? 초등학교 때 친구도 그래요. 그때 초등학교, 중학교 때 친구랑 대학교 이후의 친구랑 꽤 많이 차이가 나요. 왜 차이가 날까요? 왜 차이가 나겠니? 좀 미안한 얘기지만 대학교 이후의 친구들은 여러분 거의 비슷한 친구를 만나요. 내가 연대의대를 갔다? 그리고 의사가 되겠죠? 의사협회에서 활동했어? 만나는 친구가 누구겠냐고. 새롭게 소개받는 사람이 누구겠냐고요. 거의 균질한 비슷한 사람들을 계속 만나요. 여러분 그렇게 될 거예요. 자기가 서울대 공대 나와서 박사과정 교수가 됐다? 새로 소개받는 분들도 그 분야의 교수님일 확률, 그 분야일 확률이 높다고. 여러분 아빠 엄마도 그렇고 대학 입학하면서 만나는 집단은 연대 들어가면 연대 집단 자체가 학교 다닐 때 꼴통의 집단은 아니잖아요. 만나는 집단이 이미 제한이 들어가요. 다양한 집단이 들어오지 않아요, 생각보다. 근데 초등학교는 달라요. 어떤 애가 있어요? 삼성그룹 이건희 회장의 아들이 다니는 초등학교도 있고요. 강남 최고 땅 부자의 아들도 바로 옆에서 공부를 해요. 심지어 조폭 아들도 옆에서 공부해요. 근데 놀라운 건 뭐예요? 여러분이 호구조사를 하지 않아요, 초등학생들은. 네 아빠가 그 유명한 조폭 칠성파의 두목? 이런 거 안 한다고. 너 아빠 재벌이구나. 이렇게 안 한다고. 네 아빠 을릉도 대학 나왔다며? 우리 아빠는 서울대 나왔어. 그래서 너랑 친구할 수 없어. 이렇게 안 해요. 어린 시절일 때 가장 그런 부분에서 아이들을 친구들을 사귈 때 부모의 조건이나 환경들에 가장 영향을 안 받는 나이가 초등학교, 중학교까지예요. 그러니까 저도 그런데 제 친구들, 전 범생이었으니까, 전 진짜 범생이었으니까. 그러나 제 초등학교 때 지금도 사귄 오래된 친구 중에는 쌈질하던 친구도 있고요. 만약 고등학교만 넘어서 사귀었다면 끼리끼리 노는데 절대 안 놀았을 것 같은 날라리들도 결과적으로 날라리인데
친구가 있거든요. 초등학교 때 친구는 다양해요. 공부 잘하는 애서부터 축구만 잘하고 진짜 축구만 잘해요. 아무것도 못해. 축구만 잘해요. 심지어 개그만 잘하는 애도 있어요. 먹기만 잘하는 친구도 있어요. 물론 나라고 생각하지 말고요. 저는 아니에요. 그런 경우도 있는데 그 시기의 특성은 얘가 귀족이고 얘는 평민이지만 어릴 때는 그게 뚜렷하게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얼음땡 놀이 하다 보면 재벌 아들이나 딸이나 관계없다고. 얼음땡 할 때. 그런 거죠. 그래서 그 어린 시기를 같이 지내면 어떤 일이 생겨요? 왜 귀족 화랑의 아버지가 아들한테 평민낭도를 유지하게 했었을까? 이유가 뭐예요? 전쟁에 나갔을 때 사병 집단이죠. 결과적으로 어린 시절 몇 년을 같이 지낸다고 그리고 챙겨주다 보면 나중에 자기 아들이 장군이 되어 전쟁터에 나갔을 때 화살이 날라왔을 때 자기 아들을 위해서 몸을 날려서 화살을 맞아줄 수 있는 사병 집단이 될 수 있어요. 화랑도는 그 의미인 거예요. 그래서 오랫동안 키운 거예요. 그리고 또한 그 과정 속에서 화랑은 자기가 귀족이지만 낮은 신분의 낭도들을 챙겨주고 그 결과 기록에 의하면 삼국사기에 의하면 죽지랑이 살아있을 때 어떡하냐? 맨날 매일같이 훈련을 하거나 이렇게 하는데 평민낭도 드고가 어느 날 보이질 않아요. 그래서 어떤 일이 생겨요? 여러분 학교 다닐 때 한 번도 겪어보지 못한 여러 번 결석했더니 담임선생님이 집을 찾아오는 일이 생겨요. 근데 담임이니까 찾아오는데 이건 놀라운 게 평민의 집을 귀족이 찾아가잖아. 그건 계급사회에서 흔하지 않아요. 여기 화랑도이기 때문에 나오는 거죠. 나와서 어떻게 해요? 봤더니 늙은 엄마가 나와서 하는 말이 우리 아들 드고가 부산의 성 쌓는 노역에 강제 징집당한 거죠. 그 당시 부역은 몇 달 걸릴지 몰라요. 언제 돌아올지 모르고 성 쌓다 죽을 수도 있죠. 그랬더니 더 놀라운 일이 생기는 거죠. KTX도 없던 그 시절에 죽지랑이 자기 밑에 있던 평민 한 명 낭도를 위해서 서라벌에서 경주에서 어떻게 해요? 부산까지 내려가요. 그리고 성 쌓는 관리를 만나서 얘는 우리 화랑도에 있는 내가 아끼는 애다. 성 쌓다가 뭐뭐 할지 모르니까 잘 챙겨달라. 부탁까지 해요. 그리고 두고를 만나서 뭐라고 해요? 네 어머니는 걱정 마라. 네 어머니는 곧 나의 어머니이기도 하니 네가 돌아올 때까지 내가 잘 챙기마 라고 얘기해요. 평민 드보 입장에서 어떤 게 되겠냐. 먼 길을 찾아온 귀족이 자기 어머니를 챙겨주겠대. 뜨거운 눈물이 흘리죠. 그리고 나서 그 화랑이 꽤 시간이 흐른 뒤에 죽지랑이 친구 화랑과 한날 한시에 태어난 날은 다르나 죽을 땐 우리 진짜 절친이라 같은 화랑 같이 죽자라고 했는데 친구 화랑이 죽어요. 그러자 죽지랑이 곡기를 끊고 같이 죽은 거예요. 대단한 화랑이죠. 그 소식을 듣고 평민낭도 드보가 그 죽은 화랑 죽지랑을 추모하면서 만든 향가가 모 죽지랑가요. 대단한 거죠. 이런 상황이 이게 의미하는 바는 뭐예요? 계급사회이지만 화랑이 평민을 챙겼고 그 결과 어때요? 평민들이 화랑을 챙길 수 있는. 그래서 누군가가 이번에 진골귀족들 다 죽여버리자 반란 일으키자 누군가가 얘기할 때 최소한 드고라는 낭도는 뭐라고 하겠어? 그러면 안 돼. 화랑 중에서도 좋은 분도 계셔 라고 하지 않겠어요? 계급 갈등을 완화시켜주는 역할을 당시 화랑도가 했다는 걸 보여주는 사례라고 보시면 돼요. 또 하나 화백회의가 만장일치 제도예요. 참고로 왜 만장일치예요? 옛날엔 만장일치 갖고 뭐 이게 우리 민족의 뭐뭐 특징이라고도까지 얘기했는데 옛날에 유신 때 통일적 국민회의에서 단독 후보 박정희 99.9%의 찬성으로 대통령 당선. 일각에서 이게 무슨 민주주의냐 했더니 우리 민족이 원래 신라에서 만장일치를 좋아했다. 우리 민족의 한국적인 민주주의다 라고 했는데 말도 안 되는 거예요. 한국사 공부를 제대로 안 해서 그렇고요. 여러분 공부하다 보면 알지만 고구려 백제와는 달리 신라가 왕권이 약했고 왕권이 약한 신라에서는 다른 나라와의 전쟁을 비롯한 중요한 사건을 결정할 때 어떻게 해요? 귀족들이 몇몇 반대하면 전쟁을 수행하지 못했던 거예요. 그만큼 찌질한 거죠. 초기에. 그랬기 때문에 한 부족이라도 반대하면 전쟁을 수행할 수 없을 정도가 된 거예요. 그래서 만장일치인 거예요. 그래서 힘이 약한 그 전통인 거죠, 사실은. 그러나 나중에 여러분 알다시피 진흥왕 이후나 이런 시기에 가면 왕권이 강해지죠. 화백회에서 반대해도 전쟁을 수행할 정도로 왕권이 강해졌다는 뜻을 의미하는 거예요.
어쨌든 원칙적으로 화백해는 만장일치예요. 그래서 어쨌든 그렇게 알아두시면 되고요. 고대사회는 그렇게 보고요. 고려에 가면 신문제가 고려와 조선을 같이 연결을 해드릴게요. 피라미드로 가봅시다. 피라미드 형태로. 피라미드의 제일 위엔 누가 있어요? 여기가 바로 귀족이죠. 고려의 귀족들. 이 귀족들은 귀한 족속들이죠. 이 귀족들은 자신들의 특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음서와 공전을 통해 그들의 신분을 세습화하는 거죠. 그래서 귀족이에요. 귀족인 이유가 뭐예요? 음서, 5품 이상의 관리들은 그 밑에 아들, 손자까지 무시험으로 관직을 가는 거죠. 음서가 요즘 의대에 적용되면 뭐예요? 아빠가 의사면 아들, 손자까지 의사면허가 나오는 거라. 최소한 손자가 굶어 죽지 않겠죠. 의사면허가 나왔으니까. 대신 의료사고로 많이들 죽겠지만. 또 하나는 뭐예요? 공음전은 뭐예요? 한번 5품 이상의 관리가 땅을 받으면 그 땅에서 나오는 세금으로 세습이 돼서 계속 그 아들들까지. 다른 땅은 죽거나 관직에서 물러나면 반납하게 되는데 공음전은 반납하지 않아요. 따라서 이 결과 어떻게 돼요? 음서와 공음전을 이용하여 귀족들은 어떻게? 아마 고려시대 망하기 때까지 계속 잘 나갈 수 있는 거죠. 관직도 하고 땅도 계속 유지될 테니까. 그게 귀족이에요. 그리고 맨 밑에 천민은 모르지 않더라고요. 사람들이 잘 알죠. 천민 모르면 한번 천민의 삶을 한번 살아보든가. 천한 사람들이죠. 그리고 애들이 좀 힘든 다음에 여기일 것 같은데 중류층이라는 사람들이 있어요. 말 그대로 중간에 있는 사람들이고요. 기술직이 많아요. 이쪽은. 지방이 쪽에 일을 하는 지방 말단관이나 의관이나 이런 쪽이 기술직이죠. 요거. 이쪽에. 그리고 평민을 뭐라고 하냐? 바로 백정이라고 불러요. 백정 농민. 여기서 애들이 많이 헷갈리는데 여기서의 백정이라는 뜻은 우리가 생각하는 조선의 백정이 아니라 국가로부터 특별한 직역을 받지 못한 일반 백성을 백정이라고 불렀어요. 그 뜻이고요. 그래서 고려 말에서 백정이라는 말은 뭐예요? 평민을 의미하는 말이었어요. 그러던 것이 조선으로 오면서 많이 변했죠. 조선도 피라미드이긴 한데 먼저 피라미드이긴 한데 조선으로 오는 과정 속에서 여러분 알다시피 정도전이 나라를 세우는데 큰 역할을 했죠. 정도전이 생각한 건 뭐예요? 이 나라를 아주 단순하게 귀족이 없는 나라죠. 무능력하면 양반도 몰락할 수 있게. 귀족은 몰락하지 않아요. 계속 돈이 나오는데 뭐 몰락할 수가 없죠. 근데 양반도 몰락할 수 있게 그렇게 만든 거죠. 그래서 법적인 신분을 어떻게 만들어요? 딱 두 가지로만. 대부분의 사람은 뭐다? 양인으로 만들고 그리고 나머지 일부만 천인으로, 천한 사람. 요 두 가지로만 사실 만들려고 한 거예요. 법적으로는. 그래서 법적으로는 양천제예요. 양인과 천민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만들었기 때문에 조선의 법에서는 천인만 아니면 과거 응시가 가능해요. 이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천민의 수도 줄여요. 줄이다 보니까 이제 문제가 생겼죠. 하나. 어떻게 돼요? 평민의 수가 어떻게 보면 늘어난 셈이 되는데 여기가 이제 상민들이죠. 문제는 천민이 줄면 어떤 일이 생기겠냐? 어떤 일이 생기겠니? 천민이 줄면. 천민들, 여기에 해당하는 천민들이 줄면. 세상엔 천한 사람들이 해야 할 일이 있었거든요. 그 시절에. 근데 천민을 줄여버리니까 어떤 일이 생겨요? 할 사람은 필요한데 천민의 수가 적어지니까 아이러니하게도 평민 중에 상민 중에서도 천한 일을 하는 사람이 생겨요. 그 사람들을 우린 뭐라고 해요? 신량역천이라고 해요. 신량역천은 좀 어려운 개념이긴 한데 상민의 바닥 쪽에 있다고 보면 돼요. 신부는 양인인데 하는 역할이 어때요? 천한 거예요. 대표적으로는 봉수대의 봉학군이나 수군이나 뭐 역졸 이런 사람들이 대표적인 신량역천이에요. 신부는 양인이에요. 양인이죠. 근데 하는 역할이 옛날 같으면 천민이 하는 일을 해요.
왜 생겼는지 알죠? 천인의 수를 줄였으니까. 그렇게 된 거죠. 예를 들어 지금 우리나라 50만 명이 수험생이 있어요. 서울대 정원을 늘려보자고. 49만 5천 명으로. 그리고 영원히 이렇게 되면 어떤 일이 생겨요? 나중에 건물 청소하는 사람 만났어요? 할아버지 어디 대학 나오셨어요? 서울대 행정학과. 왜? 50만 명 중에 49만 5천 명이 서울대를 나오면 누군가는 대부분이 거의 초등학교 나오는 수준이 되는 거죠. 그러면 누군가는 서울대 출신이어도 힘든 일도 하겠죠. 편의점 알바도 서울대 출신이 하겠죠. 그 경우가 생긴 거예요. 천민의 수를 줄였는데 그 역할을 하는 사람이 필요하다 보니까 양인 중에서 천한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생긴 거죠. 그리고 맨 위에는 양반이 있고요. 양반은 어렵지 않으니까 그냥 놔두면 될 것 같아요. 시험 문제 과연 나온다면 뭐가 나오나요? 시험 문제는요. 중인이 나와요. 왜? 본인이 머리가 있으면, 머리 있겠죠? 있으면 알겠지만 여기서 나올 수 있는 게 뭐가 있겠냐고. 귀족, 고려 귀족, 조선 양반. 딱 봐도 잘 살 것 같죠? 선민과 헷갈리지 않겠죠? 평민들도 별로 그렇게까지. 그냥 고려의 평민을 백정이라고 부른다. 백정농민이라고 부른다. 요거 제외하고는 별로 없어요. 근데 애들이 헷갈려하는 건 여기 중인이에요. 중인. 요 중인은 좀 달라요. 이 중인은 바로 고려시대 중류층이 중인으로 바뀐 거예요. 근데 문제가 생겨 하나. 여기로 된 거죠. 이게 중인이에요. 근데 이 중인을 확대해 볼게요. 조금 왜 중인 문제가 힘든가 요것 때문에 그런 건데 확대를 해보면 요렇게 나오겠죠. 사다리 꼴라 이런 신문제가 나오겠죠. 근데 애들이 문제를 중인이라고 조선시대 중인 문제가 나왔다 하는데 그런 문제는 없어요. 중인 문제는 존재하잖아요. 양반 문제, 상민 문제, 천민 문제, 노비 대표적인 게 노비죠. 이쪽은 어디도 나올 수 있는데 요거는 중인 문제는 안 돼요. 왜? 복수정답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중인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거든요. 뭐가 있어요? 바로 중인 중에 절반은 기술직 중인이 있어요. 이 기술직 중인은 과거 고려시대 중류층이라고 보면 돼요. 여기까지만 나왔으면 문제 틀릴 애들이 없었죠. 문제는 뭐예요? 바로 중인에 뭐가 들어가요? 설이 거기 들어가 있기 때문에 문제예요. 설은 중인 안에는 들어가 있으나 완전히 다른 존재예요. 이유는 왜 설이 이쪽에 들어가요? 조선초가 만들어지면서 조선초에 알다시피 조선시대부터 축첩이 가능해서 첩이 가능해진 거죠. 양반들이 첩이 있다고. 자기 본부인 제외한 첩이 있단 말이야. 그래서 그냥 문제 쉽게 풀리면 설이 나오면 조선이라고 보면 되는데 첩이 생겼는데 양인의 여자 사이에서 태어난 것을 서자, 천민 여자 사이에서 태어난 건 얼자라고 했고요. 그 앞글자를 따서 설이라고 불렀어요. 엄마 신분이 양인이냐 천민이냐의 차이죠. 근데 문제는 이들은 어느 신분으로 넣을까? 없던 신분이 조선에 나왔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수능 문제 풀 때는. 처음에 논의가요. 아빠가 양반이니까 양반 핏줄로 넣자. 이 얘기는 있었어요, 사실. 근데 문제는 양반으로 넣으면 어떻게 돼요? 아빠, 엄마 중에 한 명만 양반이면 양반이 된다는 건 기하급수적으로 어떻게 되겠어요? 양반의 수가 전 국민의 절반 이상을 넘어가게 될 거예요. 얼마 안 지나서. 그러면 지배층이라는 게 의미가 없죠. 서울대, 엄마, 아빠 중에 한 명만 서울대면 그 아들도 서울대 입학. 몇 세대 안 지나서 전 국민이 서울대생이 될 거예요. 그러면. 이해되시죠? 그걸 막기 위해서 양반들은 서를 양반에 넣지 않아요. 그러면 평민으로 넣으면 되잖아요. 그러기엔 서울의 위치가 좀 남다른 거죠. 왜? 서울은 예나 지금이나 흔한 아주 첩의 자식이라는 게 흔한 건 아니거든요. 혹시 여러분 아빠 첩이 있니? 혹시 아빠 애인 있냐고. 여기 대답하면 안 되죠. 만약 애인이 아빠의 애인 여자 젊은 20대 중반의 젊은 아빠 애인이 있다. 엄마 말고. 그걸 뭘 의미해요?
그 20대 중반의 그 여자분께서 50 넘은 네 아빠를 뭐 사랑할 수도 있지만 그 외에 경제적인 것들을 해결해 줘야 될 일이 생길 가능성이 높아요. 그럴 경우에. 대부분 두 집 살림을 한다는 건 젊은 여자한테 용돈 주고 카드 주고 명품백 사주고 오피스텔 사주고 차 사주고 애인, 첩 기본적으로 이 레파토리가 된다는 건 경제력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반적인 회사원 중산층 이하 예를 들어 절대 두 집 살림할 경제력이 안 나와요. 이해되시죠? 조선시대에도 첩을 주는 건 돈이 들어요. 어쨌든 결과적으로 좌상 이판대감이죠. 그의 아들이라는 건 뭐예요? 머리가 돼요. 또한 아무리 못 살아도 재산 상속에서 차별이 있다 할지라도 삼성그룹을 갖고 있는 사람의 첩의 자식이 아무렴 건물 하나 못 받겠니? 그런 느낌으로 본다면 돈도 있는 거예요. 차별받을 돈. 그러다 보니까 이쪽도 아닌 거죠. 평민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다가 생각한 게 뭐예요? 서를 중간에다 넣기로 한 거예요. 그래서 중서라고도 불러요. 중간에 있는 서울이라고 해서. 근데 문제는 이 둘이 완전히 가운데 중인이라고 같이 들어갔을 뿐 문제는 완전히 다른 거라고. 그 결과 기술직 중인은 직역을 세습하여 아빠가 의관이면 자식도 의관이 되는 경우들이죠. 그런 레파토리라면 그리고 관청 근처에서 살겠죠. 대부분 하급 관리들이 돼요. 근데 직역 세습은 기술직 중인만 되지 서울은 안 되죠. 아빠가 첩을 얻었으니 나도 얻으리라. 이게 안 된다고. 이쪽은 어떻게 법에 의하면 서울은 문과응시가 안 돼요. 그리고 차별이 굉장히 많아요. 서울은 그 자손들도 서울이에요. 한번 조선 정계는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르지 못하고 형을 형이라 부르지 못하는 호형, 호부에 그게 안 돼요. 홍길동전에 나오죠. 그 상황이 벌어지는 거죠. 그래서 쉬운 문제 낼 때는 어떻게 해요? 이걸 내든가 이걸 내든가 둘 중 하나만 내요. 중인으로 나오는 문제는 전혀 없어요. 근데 애들이 중인 문제다라고 착각하는 거지. 왜냐면 선택지가 다르니까. 예를 들어 서울 문제가 나왔는데 선택지에 직역을 세습하였다면 말이 안 되죠. 첩의 자식이 직역을 세습해? 또는 기술직 중인들 문과응시가 안 된다. 돼요. 얘네들은. 양인 이상은 다 가능하거든요. 얘네만 안 되는 거예요. 차별이 많았다 차별이야 그렇게 할 수 있지만 서울에 대한 선택지와 기술직 중인은 완전히 다른 문제다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그런 식으로 구별해서 이해를 하셔야 조선시대의 신문제를 이해할 수 있어요. 앞에 있었던 고대의 귀족사회 회의기구와 고려시대 귀족, 중류층, 백정농민, 천민, 그리고 조선시대 양반, 중인, 상민, 천민, 그 안에서 중인을 기술직과 서울로 나눠서 이해해야 된다는 거 그거까지 하시면 신문제에 대한 문제는 다 끝났고요. 마지막에 우리가 선택지로 좀 봐야 된다면 나중에 체크해야 될 게 있다면 첫째, 신문제 폐지는 언제예요? 신문제 폐지. 사실상 조선 후기에 가면 양반 수가 증가하면서 점점점 신문제가 약해지기 시작하는데 완전 공식적으로 폐지된 건 갑오개혁이에요. 이때 갑오개혁에서 신문제가 공식적으로 폐지되는데 다른 말로 그때를 뭐라고도 해요? 그 얘기를 우리는 공노비와 산노비 폐지라고도. 왜냐면 가장 신문제의 극명한 면이 보이는 게 이거거든요. 같은 뜻이에요. 신문제 폐지가 곧 공산노비 폐지다. 갑오개혁 때다 생각하시면 돼요. 요 체크하는 점들 좀 잘 보시고요. 그리고 서울과 관련된 문제가 좀 나올 수 있다고 했죠. 서울은 차별이 많았으나 조선 후기에 가면 조선 후기에 공식적으로 모든 차별이 없어진 건 갑오개혁이고요. 그 뒤에는 차별이 좀 조선 후기에는 줄어들어요. 아버지를 아버지라 못 부르잖아요. 영조가 법을 바꿔서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르게 해줘요. 단 법으로만 그렇게 되어 있으나 실습당에서는 잘 안 되는 거죠. 여러분도 알죠? 현대사에서도 모든 국민이 평등하다. 법 앞에 평등하다. 법엔 그렇게 되어 있지만 여러분도 알죠? 대통령이나 국회의원이나 검찰총장이나 시장님이 재승과 법 앞에서 평등한 것 같지 않죠. 법으로는 평등해요. 놀랍게도. 현실에서는 좀 적용이 좀 다를 수 있죠.
그런 내용들이라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서울이 점점점 줄어든다는 거지 완전히 없어진 건 갑오개혁이고요. 그 전에 줄어들고요. 가장 확실하게 바꾸는 방법은 납속으로 신분 상승을 하는 방법. 그리고 그 외에 기타 등등을 통해서 이건 납속은 돈을 쌀을 내고 어떻게 하는 거예요? 쌀을 내고 신분 상승하는 거죠. 양반으로. 그 외에 조선 후기에 가면 정조가 규장각 검서관에 서울출 4자리가 있었는데 3자리를 서울 출신들한테 줘요. 나중에 기회가 되시면 서울에 대해서 공부를 좀 더 해놓으시면 좋은데 서울이 첩의 자식이라고 하죠. 수가 많아요. 왜? 한 번 서울이 되면 그들의 자식들도 서울이기 때문에 아들, 손자 다 서울이거든요. 어느 정도 나와요? 영조실록이나 정조실록이나 기회 보면 뭐라고 하냐? 전 백성의 절반이 서울이다라는 문구가 나와요. 정조가 서울을 등용하면서 뭐라고요? 서울을 인재로 등용하지 않으면 인재의 절반을 버리는 것과 같다라고 얘기를 해요. 좀 나중에 가면 뭐예요? 저희 집안은 뼈대 있는 양반 집안이래요. 뼈대 있는 양반 집안인지는 잘 모르겠고요. 천민 집안은 아니에요. 그럴 가능성이 높아요. 조선 후기에 가면 천민의 수는 1% 이하까지 가거든요. 노비의 숫자는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러나 전체의 절반이 서울, 첩의 자식이라면 여러분 중에 절반은 서울의 자손 핏줄일 확률이 높죠. 거기에 더 가깝죠. 어차피 뭐 한다 할지라도 조선 후기 19세기에 가면 족보에서 적자와 서자에 대한 차별이 있는데 족보에선 기록 서자를 빼는 경우들도 많이 나타나요. 후반으로 갈수록. 그래서 정확한 그 개수는 모르지만 18세기 무렵까지 가면 거의 적자와 서자의 비율이 6대4 정도, 거의 절반 육박해요. 양반 집안 내에서. 서울이 꽤 많은 거예요, 사실은. 물론 이제 나라 망하고 첩의 자식을 굳이 뿌리를 밝히려고 노력한 사람은 없겠죠. 야, 우리는 뼈대 있는 첩의 자식이야 라고는 하진 않을 테니까. 그러다 보니까 기록은 없지만 지금 와서도 아직까지도 뼈대 있는 집안, 핏줄, 요거 얘기하는 거 보면 조금 웃기기도 하는, 현재 사는 게 중요하지 500년 전 내 조상이 괜찮은 농민들 갈취하던 양반 집안이었는지 귀족 집안이었는지가 뭐 그렇게 중요한지 현재를 잘 살아가기를 바라요. 오케이. 여기까지 합시다. 수고했어요.